자, 수업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프라인은 그래도 처음이네요. 그 온라인 1주차 올린 거랑 2주차 그 앞에 거 좀 보셨어요? 다들 보셨죠? 그래서 요 앞으로 오세요. 앞에 여기 자리 있거든요. 그냥 앞으로 오시거나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나가세요. 네, 네, 거기도 괜찮고. 네. 아침에 일찍 제가 와서 여기 봤거든요. 차가 막혀가지고 그냥 원래 잠깐만요. 그래서 아침에는 제가 8시에 왔어요. 8시에. 왜냐면 애매하게 오면은 그냥 뭐 지하철도 사람 많고 버스도 그렇고 뭐 차를 가지고 오더라도 그래서 일찍 8시에 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약속만 잡으시면 우리 수업 전에 아니면 그리고 제가 오늘 요거 재정정책 1 수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12시부터는 재정정책 2 똑같은 수업이에요. 근데 교재를 똑같이 하면 제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수업을 똑같이 했던 거 또 하면 이게 내가 사는 게 뭐냐, AI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지 해서 교재를 다른 걸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그래도 재정학의 가장 바이블이 로젠의 재정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뜨는 괜찮은 또 사례가 많이 있는 게 그루버 교수님 책이어가지고 그게 이제 뒷부분 이렇게 하는 건데 어느 게 더 낫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하긴 그렇고 이제 아시겠지만 경작책은 다 똑같습니다. 단지 근데 뭐 재미난 사례나 뭐 그루버 책이 이제 좀 더 컬러풀하게 돼 있는 장점이 있고요. 뒤에 연습 문제 같은 것들이 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요게 가장 기본적인 책이다. 그래서 이제 요 수업 끝나고 12시부터 또 1시간 반 이렇게 수업을 한 다음에 본의 아니게 제가 저녁 6시에 경제학 원론을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겠죠. 그래가지고 할 게 없어서 빈둥빈둥거리고 있으니까 혹시 또 뭔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기 미리 연락 주시면 저기 5층 보시면 BK 연구실이 저쪽에 있거든요. 거기 맞은편에 원래 대학원생들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강사실 비슷하게 거기 있는 대학원생분들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강사실 비슷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뭐 약간 연구실 같이 칸막이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혹시 뭐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 미리 약속 잡고 뭐 그쪽 근처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은 우리가 1시간 반 정도 제가 봤을 때는 1시간, 2시간 정도는 제가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고요. 1시간 정도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하는 수업을 해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온라인으로 해도 상관없긴 한데 온라인으로 하면 좀 약간 뭔가 대면이 없으니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약간 믹스하는 그런 강의인데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장점은 뭘 것 같아요? 이 수업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두 개를 뭐 플립 러닝으로 해서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섞게 되는 거의 장점은 제가 좀 편한 측면이 있어요. 뭐가 편한데? 라고 하면은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수업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약간 절대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평가를 하면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제가 이번에 학생들이 되게 열심히 했는데 뾰족한 학점을 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라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둥글둥글한 학점을 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수업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절대평가 이렇게 권장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절대평가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너무 미소 짓고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절대평가라고 해서 무슨 뾰족한 학점을 그냥 주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담이 좀 적어져 가지고 저도 좀 편한 것 같아요. 대신 그냥 뭐 쉽게 뭐 이렇게 하기엔 그래서 중간에 다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뭐 출석이 너무 많이 빠진다거나 그 당연히 우리 시험 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건데 그 시험을 너무 망치거나 그럼 뭐 C나 D 뭐 이런 게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뭐 40점 정도 미만이면 거의 모든 시험에서 꽈락이라고 하는 거니까 F는 드리지 않겠지만 뭐 C나 D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 근데 대신 제가 뭔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책 뒤에 같은 거 보면 연습 문제라든가 뭐 발표할 만한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과제로 이렇게 올리긴 할게요. 다시 공지는 할게요. 올리면 안 하셔도 돼요. 나는 중간고사 100점 맞고 기말고사 100점 맞을 거니까 필요 없어. 안 하셔도 되는데 거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일부는 이쪽 앞으로 오셔야 되겠어요. 아마 저 뒤로 힘드니까 이렇게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연습 문제 같은 거는 제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풀어보실 분, 발표하실 분 이렇게 하게 되면 저쪽으로. 네. 약간 뭐 가산점을 좀 드리거나 뭐 그렇게 할게요. 그거는 지금 뭐 상황 보고 좀 정하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본의 아니게 추석이 껴있는 데다가 또 10월 3일입니까? 뭐 그날 빨간 날이어가지고 약간 그런 경우는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충하도록 할게요. 자, 수업은 제가 요거 그냥 책 가지고 그냥 할 거예요. 책 내용이 되게 좋아가지고 책의 내용을 꼼꼼히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도 수준이면 혼자서 그냥 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이게 꼼꼼히 혼자서 보다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같이 보고 제가 설명 좀 안 드린 거는 스스로 복습 삼아서 한 번 더 보시고 그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그래도 처음이니까 간단하게 조금만 할게요. 자, 챕터 2장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장은 이제 약간 재정학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인데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1, 2, 3장 요 파트가 그래도 재정학의 분석 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챕터 2장은 실증 분석의 도구고요. 챕터 3장은 이론 분석에 대한 도구여 가지고 요걸 그냥 건너뛸까 했는데 그냥 빠르게 간단하게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실증 분석의 도구들 요거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거기 보시면 제시 잭슨이라는 분이 뭐 박스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수는 살아있다, 숫자에는 활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자리 이쪽으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거기 이게 뜻이 뭘까요? 뜻이 수는 살아있다, 숫자에는 활력이 있다. 수, 그리고 숫자 살아있다. 뭘까요? 뜻이 뭘까요? 빨리빨리 얘기하면 빨리빨리 끝내고 빨리빨리 오늘은 그냥 집에 갑시다. 많은 걸 보여준다? 왜 그렇게 생각했지? 많은 것을 보여준다. 맞네요. 활력에서 그 표현을 찾았어요. 지금 활력이 없고 가만히 앉아 계시잖아. 많은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어나셔가지고 춤을 추고 활력을 보여주시면 앞모습, 뒷모습, 옆모습도 보고 다양한 측면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옆에 분은 혹시 이게 뜻이 뭘까? 뭐 생각은 뭐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딱 느꼈을 때 뭐 했을까요? 숫자에도 의미가 있다.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챕터 끝난 다음에 무슨 말인가 한번 고민 좀 해보시죠.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2장의 부제로 실증 분석의 도구들이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하는 게 왜 그리 어려운가. 우리가 어떤 현실에서 사건 같은 게 있어요. 무슨 이벤트가 벌어졌어요. 근데 이 벌어진 거 사실은 알 수 있는데 이거 왜 이런 게 발생했지? 요거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 이 내막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그냥 사건이 아니라 경제 그리고 뭐 정치와 관련한 정책과 관련한 얘기니까 두 번째 줄 보시면 경제학자와 정치인들이 여러 정부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이제 주로 이제 정부의 활동 재정학이죠. 정책에 대해서 어떤 대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대요. 뭐 거기 사례가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대립을 하는가? 그걸 보시면은요.
자, 세 번째 줄 2008년 미국 대선에서요. 부시 대통령, 부시 행정부의 고소득자 감세 정책을 지속할 것인가? 네, 그러한 정책적 대립이 있었대요. 거기 보니까 감세 정책인데 아니 모든 국민들한테 다 감세하면 좋을 수는 있겠지. 근데 부자들에 대한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정책에 대해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존 맥케인 요쪽에,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가 민주당이니까 요분은 공화당 쪽에 돼 있나 보죠. 뭐 맥케인은 자,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지속적인 감세를 지지했습니다. 감세를 지지. 이렇게. 근데 거기 보니까 버락 오바마는 이분이 대통령이 되나 보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렇게 반대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네요. 오케이. 자, 보통 이쪽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거기 밑에 보시면 보수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보수주의자. 자, 그리고 오바마와 관련된 민주당 쪽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기 보시면 책에서는 자유주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요. 여러분들은 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분들이 나름대로 논거가 있겠지. 그래서 그 논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자, 보수주의자들은요, 세율이 낮게 하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감세를 하잖아. 그럼 내가 돈을 벌었어. 세금을 내지 않고 내가 많은 걸 가져가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한다. 근로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근로 의욕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거기 보시면 자유주의자들은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왜 반대하는가 봤더니 일할 유인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니, 네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더 열심히 일을 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이렇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이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하려면 이거는 당연히 시대에 따라서 다르고 미국 케이스랑 우리나라가 다르고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어느 말이 맞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데이터 가지고 실적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제 책상에 앉아서 얘기할 때는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이것도 맞을 수 있고 그래서 실증 연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누가 맞는가 요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러한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런 식의 논쟁은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 고소득자 부자들에 대한 감세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단락 볼게요. 뭐 우리가 앞으로 많이 할 건데 두 번째 줄 환경 규제가 건강을 증진시키는가? 요것도 다 정부 정책이죠. 환경에 대한 레귤레이션과 관련한 규제 정책. 아니 이게 건강에 증진시키는가? 이렇게 환경 규제를 하게 되면 건강이 올라가는가? 아니면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 보험이 세 번째 정부가 지금 들어가야 돼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의료 보험이 이게 거기 보시면 이거 다 우리의 관심 있는 토픽들입니다. 자, 사망률을 낮추는가? 이렇게 의료보험 정책.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그 다음에 학교 바우처. 이 바우처가 이제 뭐 저소득층한테 뭔가 쿠폰을 주는 거지. 그래서 뭔가 미국에 사립학교 갈 때 비용이 되게 비싼데 이 바우처를 사용하게 되면 쿠폰 같이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교육비를요. 그럼 시험 성적을 올리는가? 그 다음에 법인세. 이 법인세도 우리 뒤에 나중에 볼 건데 법인세를 감면하거나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를 더 많이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또 관심사가 됩니다. 그 다음 실업보험 똑같이 보시면 요거랑 비슷해요. 실업보험을 하게 되면 아니 근로자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실업 기간이 좀 더 길어질 것인가 아니면 별 영향이 없는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되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정부의 이런 정책이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가시게요? 네, 가시면 안 되고 저쪽에 창가에 있어요. 조금만 수업할 테니까 가시지 마시고. 자, 여기 정부의 정책이 있고 앞으로 오셔야 돼요. 앞으로. 예, 뒤로 갈 수가 없어요. 강의실이 크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증원도에서 맥스로 맥스보다는 조금만 두세 자리 놔두긴 했는데 너무 꽉 차네. 그리고 몇몇 분들은 벌써 추석이 되는데 예매를 하기 힘들대. 그래서 몇몇 분들이 고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해서 안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추석 때 뭐 하세요? 왜냐면 딜레마가 뭐냐면 추석 빨간 날 끝나고 우리가 수업하는 날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공식적으로는 그냥 하는 날로 하긴 할 건데 또 만약에 못 올라오시거나 하면 그냥 요거 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보충을 하세요. 괜히 막 힘들게 올라오다가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그럼 너무 쉬긴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죠. 너는 왜 그러면 목요일로 수업 잡았니? 어떻게 잡았을까요? 먼저 달력을 보는 거지. 빨간 날이 언제 많이 있지?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 요즘은 빨간 날 해도 보강을 하라고 이제 막 공식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시간 반은 제가 혼자 찍잖아. 그게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하면 그냥 직접 만나고 진짜 1시간 반하고 딱 끝나는데 혼자 제가 찍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1시간 반이야, 1시간 반이 아니야. 한 3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하나 찍고 아이고 힘들다 하면서 잠깐 여러분도 그럴 거야. 인터넷 괜히 유튜브나 메일 체크를 한다고 그럼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해. 그럼 벌써 3시간 흘렀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약간 온라인으로 뭐 하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부의 정책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볼 건데 거기 마지막 제출 보시면 개인의 행태, 우리 행태가 바로 행동이고 경제학에서는 선택이죠. 개인의 다양한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개별 경제 주체들의 근로의욕이라든가 아니면은 교육을 더 받을까, 아니면은 이것도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인이니까 이것도 법인이 뭔가 투자를 더 할까, 선택에 미치는 영향, 요거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요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자, 근데 실정 분석을 하기 전에 언제나 우리 경제학은요, 거기 밑에 보시면 경제 이론을 배웁니다. 뭔가 수요 법칙부터 해가지고 이론을 배우는데 도대체 이론 이게 맞는지 뭐 알 수도 없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고 야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맞긴 해요. 근데 나름대로 이론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이 가져다주는 역할이 무엇인가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은요. 경제 이론은 우리가 관심 갖는 여러 가지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들의 여러 가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인데 이러한 정부 정책이 어떤 정책이 어떻게 영향 미치는가에 대한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을 보시면 과연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분석, 효과성에 대한 분석, 요거에 대한 기본 틀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을 제공. 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거기 보니까 주된 관심이 세금을 깎아줄까? 이거예요. 특히 부자에 대한 감세였습니다. 세금을 깎아줄까? 자, 이게 특히 뭐에 관심이 있냐라고 하면은 근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다른 많은 영향 미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근로의욕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감세라는 충격이 물론 이 외에 기타 등등이 있겠지. 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요 세금을 깎아주는 게 근로의욕에 영향이 있을까? 우리는 이제 영향이 있다 그럼 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뭐 그런 것들 다 보게 됩니다. 자, 이거를요 거기 보시면은요 노동 공급 이론 거기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노동에 대한 공급 이론 여기서 다루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약간 미시경제, 노동경제, 많이 경제 원론에서도 하긴 하죠. 여기 책에 간단하게 예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보시죠. 자, 32페이지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우선 어떤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있을 때 내가 일을 얼마나 할까 그걸 고민합니다. 첫 번째 줄 볼까요? 몇 시간 동안 일을 하고 몇 시간 동안 여가를 즐길 것인가. 총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여가를 L이라고 쓸게요. 몇 시간 여가를 할까? 아니면 몇 시간 노동을 할까? 이렇게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가는 이 사람한테 행복을 증가시키지만 노동은 행복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노동 좋으신 분 있으세요? 아니야. 그건 여러분들을 자꾸 일시키려고 막 세뇌시키는 거지. 노동은 고통입니다. 근데 여가를 이렇게 즐기는 게 효용입니다. 효용을 증가시키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여가만 이렇게 즐기다 보면 돈을 벌지 못해가지고요. 아니 뭔가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소득이라고 할게요. 소득. 이게 여가. 뭐 기호는 책마다 달라가지고요. 자, 소득이 이제 소득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사. 그래서 C라고 소비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이러한 지금 상태에서 이 사람이 여가를 몇 시간 하는 게 가장 효용을 극대화할 것인가 그거를 찾습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잘 모르겠어. 그냥 ABC 해도 되는데 이 사람 이름이 강호래요. 강호. 다행히 우리 수업에는 강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자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여가와 소득 간의 선택 요걸 찾는 거예요. 자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할까 고민을 하는데 일을 하면 시간당 임금이 거기 보시면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임금이야. 임금률 그냥 임금이라고 쓸게요. 자 임금이 $10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일을 하면 $10를 얻게 되는데 일을 안 하고 여가를 즐기면 이 $10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만큼을 임금을 포기해야 돼. 아쉬움이 남는 거지. 내가 $10가 있었으면 이걸 가지고 소득이 증가해서 물건을 뭐 살 수 있어서 어떤 재화가 $1짜리면 10개를 살 수 있는 건데 이걸 포기해야 되니까 여가에 대한 기회 비용이 되는 것이고요. 여가의 가격이야. 여가에 대한 가격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거의 그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에 임금은 강호 씨의 시간의 비용.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여가 시간이겠지. 오케이. 노동 시간은 아니고 여가 시간의 비용이라 할 수 있고요. 여가를 1시간 보낼 때마다 $10의 임금을 포기하게 되고 시간도 돈입니다. 왜요? 내가 시간이라는 거, 뭐 여가를 즐기면 이만큼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것도 돈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호라는 사람이 효용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약간 미시에서 그냥 원론에서 하는 얘기니까 거기 보시면 마지막 단락 볼까요? 합리적 개인들이 일반적으로 여가의 비용이 따른다 해서 나 여가 빵 24시간 일할래 이러진 않는다고요. 그럼 적정한 수준이 밸런스가 있을 텐데 최적 수준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라고 하면은 한계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한계 원리라는 게 뭐예요? 내가 여가를 1시간 더 즐겼을 때 거기서 얻게 되는 베네핏 한계 편익이지. 그걸 우리가 MRS라고 한다고. MRS 여가 뭐 소득 이렇게 있으면 여가에서 얻게 되는 베네핏과 여가를 1시간 즐기면 이 비용을 이렇게 발생시킨다고 그랬잖아. 그게 임금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한계 편익, 한계 비용이야. 만약에 부등호가 이렇게 크면 어떻게 돼요? 여가 1시간 즐겼을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편익이 큰 거니까 이때는 여가를 더 증가시키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체 총 시간이야. 그래서 24시간이 있으면 노동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만약 부등호가 반대가 돼서 이렇게 됐어.
여가를 1시간 즐겼을 때 얻게 되는 편익보다 비용이 커. 이렇게 되면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증가시키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꼴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크다 이렇게 되면 요 상태, 우리 균형이라는 건 뭐야? 어떤 상태에 도달했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변화할 만한 유인이 없어야 되는데 이거 변했잖아.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가만히 균형이 아닙니다. 균형이 아니고, 자, 어떤 가장 좋은 상태가 되었을 때가 바로 균형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균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다가 여가만 놓고요, 여기다 효용 이렇게 놓게 되면 효용 극대화는 여가 시간이 있겠지, 여기겠지. 요걸 찾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전체 시간이 24시간 중에서 12시간이 효용 극대화하다. 뭐 그러면 12시간 여가를 즐기고 12시간은 노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냥 최적화 원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미시경제나 이런 데서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데 약간 이런 분석을 했을 때 한계가 있긴 해요. 어떤 한계가 있나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뭐 문제가 뭘까? 현실에 이걸 그대로 적용할 때, 자, 거기 보시면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이런 모형은 일견 비현실적인 것 같다. 왜 그런가 볼게요. 아니 여러분, 현실에서는 비현실적이라고 하니까 야, 책상에서 네가 이론상 얘기하는 건 이렇게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도 가만히 보면 혼자서, 물론 혼자 하는 분도 있긴 한데 부모님과 상의하거나 가족과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말이야 이번 학기 휴학을 해야 되겠어. 그럼 그냥 휴학 읽어보다는 부모님이 또 간섭하겠지. 왜 그러냐? 뭐 결혼을 했어. 나 일 안 나갈래? 그러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도 힘들어도 나가야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냥 한 개인만 놓고 보기보다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노동 공급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일을 안 나가도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일을 해가지고요, 우리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 내가 굳이 알바를 할 필요가 없을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의 어떤 선택에 그거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 현실에서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개인보다는 가구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이 모형은 개인이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전제하지. 여기서 보면 나는 12시간은 너무 그래, 4시간만 일할래, 5시간만 일할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회사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규직 같은 데 가면 시간을 이렇게 조정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저기요, 저는요 한 3시간씩만 일을 할래요. 오늘은 그냥 안 할래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보면 그나마 뭐 어디 회사에 취업하거나 이렇게 되면 정규직이라도 이제 하루에 8시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묶여 있지 않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 수업이 없다 그럼 이제 껌정 날 그냥 어디 놀러 가도 되긴 하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조정할 수 있어 가지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진짜 회사를 직접 경영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는 있긴 하겠지. 근데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몇 시간이 최적이다 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좀 현실에 비현실적이지 않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여기 지금 이렇게 이론 분석 틀한 게 의미가 없냐? 그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이론이라는 것은 효용 극대화 관련한 모형이라고 우리가 경제에서 맨날 얘기하죠. 모형, 모델을 만들게 되는 건데, 이 모형을 만드는 게 현실이 너무 복잡하고 이게 언제나 맞다기보다는 거기 잘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모형을 만드는 목적은 가능한 한 현실을 복잡하니까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단순화시키고 추상화시킨다고 하죠. 이 단순화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너무 복잡하게 되니까 간단하게, 거기 보시면 문제 핵심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다음 줄 보세요. 모형이 잘 만들어졌는가, 이게 좋은 모형인가 군 모형인가, 이 판단하는 기준은, 자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모형이 100% 사실인가 아닌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야, 이 모형이 현실에서 100% 맞아? 틀려? 그걸 가지고 좋은 모형이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잘 표현되어 있네요. 그럴듯하고 이게 현실에 나름 그래도 그럴듯하네. 그럴듯. 이렇게. 그리고 유익하며 그러니까 아예 이게 모르는 것보다는 현실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야. 유익하며 그리고 검증 가능한 그러니까 이 모형이 내가 만드는 가설이 틀릴 수도 있어. 그게 맞냐 틀리냐가 이게 검증이 가능해야지 좋은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현대 경제학 대부분의 연구들은 효용 극대화라는 가정이 실용적인 가설이라는 사실의 근거. 그러니까 사람이 효용을 극대화 안 할 수도 있지. 근데 나름대로 효용 극대화라는 이런 가정을 세우게 되면 많은 부분을 그래도 심플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책에도 이러한 견해를 취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얘기가 더 들어갑니다. 들어갈 거예요. 저 시계 망가졌나? 망가졌죠? 어떡하지? 여러분들이 표정으로 알려주세요. 시간 다 됐어 하고 안 알려주면 이거 계속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제가 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1시간 반 35분 이건 모르니까 갑자기 다음 수업 시간이 또 여기서 있더라고. 그래서 뒤에 막 누가 문 열고 오면은 다음 시간 시작인가 그렇게 하면 꽉 채우게 되는 거니까 표정에서 지루해 약간 그러면 제가 그만할게요. 아셨죠? 아직은 안 지루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달러 볼게요. 강호 씨가 그의 임금을 $10를 근거로 효용 극대화하는 여가 그리고 소득의 조합을 찾아냈는데 정부가 개입을 해요. 그래서 이 강호라는 친구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합니다. 여가와 그리고 소득을 이렇게 선택하고 요거까지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산 제약 하에서 지금 효용 극대화라는 선택을 잘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선택을 잘 하고 있으니까 강호의 친구의 얼굴을 보면 밝게 웃고 있어요. 효용을 극대화하고 있죠. 근데 정부가 여기에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개입을 하는가 봤더니 세금을 때린대. 너 이 근로소득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20%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정부가 근로소득세를 20% 부과를 해서요. 임금 자체가 원래 W0가 $10였어요. 근데 20%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W0에서 20% 0.2라고 하면 되겠지? 요걸 다시 쓰면 1-t의 W0 그러면 $8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금 내고 난 후에 임금은 이렇게 $8가 돼요. 아니 그러면 임금이 뭐라고? 여가의 가격이잖아. 여가의 가격이 싸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호 입장에서는 정부에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게 돼서 이렇게 되면 여가라고 할게요. 프라이스 여가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요거 됐죠? 자, 그러면 20% 세금 부과할 때 임금이 $8가 되는데 강호가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데 행동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변화할까? 이렇게 임금이 올라갔어요.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한 3가지 정도 있을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은요. 일을 이게 노동이라 합시다. 노동을 더 할 수도 있고요. 노동을 줄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니면 강호의 행동이 노동을 그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론상 봤을 때는 이 3가지 경우가 다 발생하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을 때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그거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현실에 진짜 어떤 게 드러나는가는 그거는 역시 실증 분석으로 해봐야죠. 자,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맞나?
우선 첫 번째 강호 입장에서는요. 거기 뭐 예산성과 이런 것까지 그리진 않을 거예요. 자, 요거를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 미시에서 알다시피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가격이 변한 거잖아. 여가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미치는 효과잖아요. 자, 거기 보시면 텍스를 부과했어요. 부과시. 자, 밑에 보면 대체 효과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소득 효과가 있습니다. 가볍게 설명하고 있는데 소득 효과. 자, 우선 대체 효과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뭐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상대 가격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데 여가의 가격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락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경제학에서 기본적인 상식은요. 수요의 법칙이라는 게 싸진 거는 많이 사고요. 비싸진 건 덜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가의 가격이 하락했으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싸진 이 상대적이라는 게 언제나 있어야 돼요. 상대적으로 싸진 여가에 대한 소비를 증가시키고 아니 그럼 전체 총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여가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노동 시간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보통 약간 대체 효과가 요 느낌이 직관적이고 상식에 통하는 효과라고 늘상 저는 얘기합니다. 아니 세금 때렸어. 내가 받는 일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성과가 보수가 작아졌어. 일할 맛이 안 나겠죠. 그렇죠. 마음 한켠에는 이러한 효과가 있어요. 아야 일하지 마. 저거 일해봤자 저거 뭐 임금이 쥐꼬리만큼 받는데 못하러 일을 하겠어요. 이런 마음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소득 효과는요. 요 앞에 실질이라는 말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실질 소득 효과 이렇게요. 아니 내가 똑같은 시간을 일을 했는데 10시간 일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여기 받는 게 작아지니까 예산선이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스몰 m이라고 할게요. 줄어들어요. 실질 소득. 아니면 이걸 구매력이라 해도 되고 예산 집합이라 해도 되고 구매력이 감소합니다. 아니 실질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거기 밑에 보면 정상제, 열등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 얘기 안 하면 여가는 정상제라고 합시다. 정상제라는 건 뭐 쓰레기다, 재화다, 비재화 그게 아니라 소득이 변화했을 때 같은 방향으로 변하게 되면 정상제라 그러고요.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여가 감소하면 반대 방향이잖아. 그러면 열등제예요. 소득이 감소했으니까 여가에 대한 소비량이 감소하고요. 노동은 증가하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 효과에 의해서는 노동 시간이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어느 게 크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죠. 그래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면 약간 상식이 좀 이기면 저는 이제 소득 효과를 삐딱 효과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텍스가 부과돼서 임금이 하락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받게 되는 임금이 하락했다는 거랑 결과는 똑같죠. 그래프는 따로 그리진 않았는데 그러면 세금을 부과해서 임금이 하락했는데 대체 효과가 크게 되면 노동 공급은 감소하고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면 노동 공급은 그냥 일정하고요.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크게 되면 노동 공급은 증가하고요. 이렇게 세 가지 다 나타날 수 있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나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고 자, 밑에서 마지막 단락 네 번째 줄 볼게요. 따라서 세금은 동시에 두 가지 효과를 다 발생시킵니다. 대체 효과, 소득 효과. 근데 그 충격이 반대로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죠. 세금은 더 싼 활동, 여가. 지금 싼 활동이라는 건 여가의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걸 해가지고 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싸게 된 활동을 더 많이 유도하는 대체 효과가 있고요. 동시에 실질이라고 그랬어요. 실질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소득 효과가 생기네. 여가가 정상제일 때 그게 중요한 결론이죠. 소득과 대체 효과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소득세가 근로소득세가 영향을 미쳤을 때
어떻게 근로에 영향 미치는가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론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지막 제출 소득효과랑 대체효과 상충으로 인해서 모호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야, 어느 게 맞아? 라고 하면 이론 자체도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33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소득세가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 할 때는요, 엠피리컬 실증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론이 아닌 관찰과 경험이에요. 데이터를 가지고 관찰을 하는 거야. 사람들을 정보를 수집하죠. 요거 경험 연구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경험 요거에 대해서 좀 뒤에 다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걸 기반으로 둔 세금 제도의 변화가 근로자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요거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것인데, 자, 다음 줄 한번 볼까요? 우리는 경제 이론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모르는 게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자 그냥 데이터가 있어.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하지? 그거 자체를 가만히 있는데 막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어떤 의문점을 통해서 이론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저렇게 하면 정책적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그거를 살짝 모형을 세우고 그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설득력 있냐, 요걸 가지고 보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경제 이론은 거기 보시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대. 뭐 재밌지 않아요? 아무튼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뭘 모르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 경제 이론은 근본적으로 연구 과제가 의미가 있는가, 그거를 얘기한대요. 아니, 우리가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 한번 볼게요. 이론은 연구 과제에 대한 연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죠. 자, 안전벨트나 에어백 같은 것을 장착을 하는 정부 정책이 있어. 야, 안전벨트, 에어백 요거 반드시 해, 의무화, 이렇게요. 좋은 정책이에요? 나쁜 정책이에요? 아니, 나쁜 정책은 아니지. 안전벨트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 냈을 때 운전자가 별로 다치지 않는다고요. 괜찮은 정책이네. 근데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사망자 수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수가 그대로 이렇게 됐단 말이야. 거기 책에서도 나와 있는데, 아니 왜 그대로가 됐지? 요걸 살짝 한번 보시면은요, 아니 그 전에는 안전벨트가 없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내가 안전벨트 없으니까 운전자가 다칠 것 같으니까 차의 속도가 천천히 간단 말이야. 근데 안전벨트가 있네, 에어백이 있네, 안전장치가 있네. 사람이 어떻게 운전할까요? 막 운전하는 거야. 막이 아니고 속도를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올라가요. 속도가 올라가서 빠르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망자 수 중에서 운전자의 사망자 수는, 사망률은 감소했어요. 안전벨트로 이렇게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근데 봤더니 빠르게 달리니까 도로에 있는 보행자들이 막 다치는 거야. 속도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보행자 사망이 오히려 증가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운전을 막 더 하게 되면서 과격하게 운전하면서 보행자 사망자 수가 증가해서 사실 사망자 수 전체 토탈 사망자 수가 그대로 됐다? 이 또 어떻게 보면 반드시 좋은 정책이라 할 수는 없을 수 있다는 거지.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줄 안전벨트나 에어백, ABS 같은 안전 장착을 의무화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규제의 목적은 공공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근데 펠츠만이 이런 연구를 했는데 경제 이론은 규제들이 기대에 어긋난 결과를 낳고 치명상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에 대한 치명상을 또 증가시킬 수 있게 되고요. 자, 기본 논리는 간단하다. 거기 보세요. 경제 이론은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에 대한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아니 안전벨트를 하게 됨으로써 내가 사망하게 되거나 다치게 될 가능성이 떨어져요. 비용이 감소하는 거야. 세게 운전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낮추게 되는 거예요. 이거 똑같지?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의 사망 그게 낮아지게 되니까 거기 보시면 더 빠르게 운전하게 될 가능성을 높게 만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부주의한 운전이라 했는데 막 속도를 막 빠르게 과속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과속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네. 과속을 했을 때 발생하는 안전벨트 의무화가 과속을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낮춘다.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우리 아까 경제학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대 가격이 싸지면 증가하는 거야. 과속을 했을 때 그에 따른 대가, 희생 비용이 낮아지면 과속을 할 요인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뭔가 모델을 만들고 스토리를 뭘 얘기할 것인가 할 때 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세 번째 단락이지.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부주의한 운전 증가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 감소시킬 수 있는가? 그걸 얘기할 때 이런 걸 좀 따져가지고 역시 실증 연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고 시기마다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론으로부터 보행자의 사망이 상대적으로 훨씬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검증 가능한 그 앞에 검증 가능한 그 표현 있죠. 아까 좋은 이론이라는 게 검증 가능한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명제가 추가적으로 도출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 두 줄 내려가 보시면 우리는 경제 이론의 또 다른 중요성을 알 수가 있고요. 실증 연구를 통해서 타당성을 평가받을 수 있는 가설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별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쓱 읽으면은 그냥 뭐 당연하지 이런 건데요. 빠르게 읽지 않고요. 그냥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으면 나름대로 이 책에 그 한 줄 한 줄이 다 주옥 같은 더 시간이 되면 레퍼런스나 각주 같은 것도 보시고요. 우리 책의 장점은 뒤에 참고로 더 공부할 만한 레퍼런스도 다 이렇게 실려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검색하기가 요즘 쉬우니까요. 그런 것 좀 찾아가지고 옛날에는 진짜 나 좀 이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겠어. 그러면 도서관에 가서 뭔가 책을 찾아야 되고 논문도 복사하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검색이 다 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검색하셔 가지고 관심 분야를 조금 더 확장시키시면서 이 재정과 관련된 게 사실 우리 여러 가지 정치와 관련된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이쪽 분야가 또 그냥 경제학 교수님들도 할 일이 되게 많은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제가 그 챕터 2장 있잖아요. 이렇게 할 거예요. 시작할 때 제가 앞에 인트로를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설명을 좀 할게요. 그럼 진도가 좀 많이 나갈 때가 있고 못 나갈 때가 있잖아. 그러면 그 나머지 진도는 제가 혼자 찍어가지고 올려놓을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챕터 2장 뒷부분까지 찍을 테니까 그거를 한 번씩 보고 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 오프라인 수업 때는 이 챕터 3장 있잖아요. 챕터 3장을 우리가 이렇게 앞에 좀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뒷부분은 또 찍어서 올리고 그런 식으로 약간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중간에 어떤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황 봐서 좀 조율해서 많이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